팀장에서 경기팀장을 맡고 있는 이모상입니다. 오늘 그 영재학교와 과거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어머님들께 좀 이야기 드릴 거는 영재학교와 과거에 대한 설명회다 라고 하셔서 우리 아이는 이쪽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전체적인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고, 또 영재학교 과거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대입까지도 미리 좀 준비를 해볼 수 있게끔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컨텐츠에서는 통합 수능의 변화, 작년부터 있었던 통합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입시에서의 KMO라는 아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는가? 너무 어려울 텐데,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개념 폴리아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수능의 변화죠. 자,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 수학 능력 평가입니다. 수학 능력 평가에서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 과목 수원과 수투, 선택 과목 기하냐, 미적분이냐, 확률과 통계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1번부터 22번까지는 수원 수투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질 거고요. 23번부터 30번까지 선택 과목, 기하를 선택한 학생은 기하 문제를,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은 미적분 문제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은 확률과 통계의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대부분은 아시겠지만서도 기하나 미적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아이들이 문과냐 이과냐를 판단할 때 난 좀 수학을 해 하면 이과로 선택해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수학은 이번 생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문과 쪽에서 선택을 했었죠. 크게 문이과가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금은 이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 학생들을 같이 통틀어서 문과, 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서 시험을 봐봤더니 아이들이 대부분 난 수학을 잘 못해 라고 하는 학생들이 문과 쪽에 확률과 통계라서 일반적으로 수학이 좀 약한 아이들과 난 좀 수학을 해 라는 아이들, 기하 미적분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합쳐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논란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작년 수학 능력 평가였죠. 실제적으로 보면 작년 2022학년도의 수능에서도 나왔듯이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도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1등급 학생들 중에서 93.76%의 학생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고요. 확률과 통계는 단 6.23%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 1등급 학생 10명 중에 9명은 이과 쪽의 학생들이구나. 2등급의 학생 역시 마찬가지죠.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85.35%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조금씩 비율이 비등비등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밑에는 보실 거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요 밑으로 내려가기 바라지 않으시죠. 요 위쪽에서 놀기를 바라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 특히나 미적분 선택한 학생이 89.65%나 되겠구나. 10명 중에 9명은 미적분을 선택을 했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도 미적분을 선택을 해서 미적분을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보면 선택 과목에 따른 평균 점수입니다. 기하를 선택한 학생,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인데 평균 점수와 비슷비슷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통 과목입니다. 공통 과목의 평균은, 공통 과목이라는 것은 기하를 선택한 학생,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모두 공통으로 보는 그런 시험이죠. 공통 과목의 평균이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38.88,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48.8,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29.28입니다. 결국
미적분을 선택해서 미적분에서 점수 차이를 내느냐? 아니죠. 이쪽에서 공통 과목, 즉 수원과 수투 과목에서 차이가 무려 10점 이상, 20점 가까이 난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했더니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원과 수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수원과 수투라는 것은 수원 같은 경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배울 테고 수투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본적인 함수의 일반적인 함수의 미적분을 배우죠. 그 이후에 미적분 과목에서는 초월함수의 미적분을 배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수원, 수투만 열심히 한다 될까요?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수능을 봤습니다. 시험 범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는데 요즘 뭐 보고 있니? 시험 범위가 수원, 수투니까 수원, 수투, 수원부터 시작해서 보고 있어요. 수학 상하는 했니? 아니요.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닌데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수원이나 수투라는 과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물론 풀랭이야자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세세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수학 상하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수학 선택 과목별 유리함과 불리함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2022년도 수능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의 표준 점수가 147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143점, 표준 점수 차이가 무려 3점이나 났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미적분을 선택해서 100점을 맞은 학생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100점을 맞은 학생이 둘 다 100점이긴 하나 3점의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6월 달에 본 모의평가에서는 미적분 기하가 141점, 확률과 통계가 135점, 무려 6점 차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수능 또한 엄청난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게 이제 좀 더 심화되는 게 이과생들의 진격이죠. 2022학년도 서울대 정시 일반 전형에서 인문, 사회, 예체능 쪽, 문과 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학생들 486명 중에 216명이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이과 학생이다 이 얘기죠. 결국 표준 점수 차이가 무려 3점이나 나니까 내가 문과 쪽으로 교차 지원을 해버리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작년 현황이죠. 근데 자유전공학부라는 데에서는 무려 94.59%가 이과생. 그냥 이과생이 다 쓸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과생,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모두 쓸어버렸다는 얘기죠. 문제는 올해에 더 심각해집니다. 올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했더니 나는 뭐 그냥 대학교 좋은 데 가고 싶어서 교차 지원을 해서 문과 쪽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어. 근데 다니다 보니까 내 성향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수하죠. 역대 최대수의 반수생이, 역대 최대수의 재수생이 올해 일어날 예정이라서 지금 현역 아이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힘든 입시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결론은 뭐냐 했더니 수학은 꽉 잡아야 되겠다 이 얘기죠.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잡아야죠.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서 미적분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문제는 그거죠. 지금 이 동네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시절에 적어도 미적분까지는 보고 간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선행을 엄청난 선행 나라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선행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내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미적분 실력 정석을 들고 다니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곤 합니다. 수학은 언제부터? 지금부터 꽉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대입에서의 문과, 이과의 구분은 끝났습니다. 우리 수능을 볼 때 문과, 이과 이런 건 이미 끝났고요. 문과, 이과다라는 얘기는 진짜 대학교에서 어떤 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죠. 대학을 들어갈 때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최소한 미적분까지는 준비하자.
언제요? 중학교 때 가야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가면요. 물론 이제 첫째나 큰아이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시면 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든, 얼마나 바쁜 일상을 보내는지 대충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쏟아지는 수행평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과목들 학교에서 시키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정신 하나도 없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거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때 돼서 하려고 하면 그 시간 자체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죠. 뭐 어차피 하루는 24시간 전 국민한테 다 똑같지만 미리 한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 어떻게 하느냐가 최대한 난제죠. 근데 중학교 시절에 솔직히 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해야 돼요. 중간고사 봐야 돼요. 기말고사 봐야 돼요. 아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좀 나태해지고 있죠. 게다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긴 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1학년 때 있던 자유학년제를 3학년 때로, 3학년 2학기 때로 돌리겠다라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시절에 보면 어차피 학교 시험만 잘 보면 되잖아. 근데 어차피 90점 이상만 맞으면 A잖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게 중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해봤느냐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대학교 때 내지는 나중에 사회생활에 나가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무언가 열심히 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열심히 하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자, 우리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유아 때, 3살 때, 4살 때, 5살 때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시켜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영어 동화 틀어주시고 자막 다 없애시고 그렇게 키워오셨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수학에 좀 노출시켜주자 이 얘기입니다. 뭐에?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왜 이런 유명한 시험들이 있잖아요. K, JMO, KMO, 영재학교 과거. 영재학교에 가고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영재학교 과거에 가면 좋습니다. 근데 못 간다 한들 그걸 위해 준비했던 노력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수학에 좀 여러 가지 수학 시험에 대해서 노출시켜주고 아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수한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특수목적 고등학교죠. 일단 우리나라에는 고등학교 분류를 보면 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 SBC, 스페셜, 보너스, 찬스입니다. 영재학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행 교육법에 의해서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를 나뉘는 가운데 전혀 다른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시 자체도 6월에서 8월까지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7월 1일 날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 1차 영재성 검사 심층 면접 총 3개의 단계로 입시를 진행하게 되는데 서류 전형 이미 마쳤고요. 7월 1일 날에 2차 영재성 검사 대상자를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7월 1일쯤이면 어떤 기간이죠?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때 서류 전형을 보고 올해 같은 경우 영재성 검사 2차 영재성 검사를 7월 10일에 해당 학교에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층 면접까지 총 6월에서부터 8월까지 입시가 진행이 되고 이 이후에 9월에서부터 12월 초까지 전기고등학교에 물론 마에스터고라든가 여러 가지 고등학교가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학교 과학고등학교가 9월에서 12월 초까지 진행이 되면서 서류 전형과 면담, 면접으로 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2가지 정도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고등학교 외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가 12월 달에
입시를 진행하게 되겠죠. 외고는 영어 교과 성적 플러스 출결 점수에다가 면접.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하고 출결 앤드 면접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아이가 왜 스페셜 보너스 찬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전기고등학교면 수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수시에 어떤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 정시에는 지원을 못하죠. 똑같습니다. 전기고등학교, 즉 과학고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학교에는 전국단위자사고라든가 외고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영재학교라는 이 학교는 합격을 하건 떨어지건 과학고도 외고도 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이가 영재학교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조금 부족해 해서 한 대전쯤 있는 영재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막상 다니려고 하니까 우리 아이 정말 애지중지 키웠는데 대전까지 아니다. 그냥 서울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를 한번 보내는 건 어떨까 하고 실제로 지원해서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재학교에 합격을 안 하고 안 가는 건 좀 아까운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영재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영재학교다라는 것은 이제 1990년대 이제 우후죽순처럼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쫙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고, 외고 이런 것들이 쫙 생겼는데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너무 많죠. 과학고만 해도 전국에 20개의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너무 많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2003년에 부산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영재학교라는 이름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에 서울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등학교로 전환을 하게 되죠. 어머님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서울과고 하는 곳은 현재는 과학고등학교가 아니고 과학영재학교다라고 풀네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각 시도별로 경기가 2010년에, 대구가 2011년에, 대전이 2014년, 광주가 2014년에 과거에서 영재학교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근데 세종시에도 이때 한창 많이 많았죠. 세종시에도 하나는 있어야 안 되겠냐 해서 세종시의 새로운 과학예술영재학교다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세종시에는 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개교를 하게 되고 인천 역시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새로 개교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정원 내에 120명씩 해서 정원 내는 749명, 정원 외까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든가 이를 포함해서 대략 800명의 학생을 전국 단위로 뽑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대략 한 6대1 정도 수준, 이 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 20개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지만 서울 시내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한성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고등학교, 서울시에 있는 2개의 과학고등학교에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원은 140명 그리고 16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단위를 자랑하고 있으면서 일반 전형에서는 대략 4.25대 1. 그래서 흔히 발표를 하기를 과거 경쟁률이 3몇 대 1, 3몇 대 1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 20%를 제외하고 일반 전형만 따지면 대략 한 4.25, 4.4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과학고등학교입니다. 자, 이런 학교들 중에서 이제 외고와 전국 단위 자사고죠. 어머님 잘 알고 계시는 대원, 대일, 영덕, 한영, 서울, 이화, 서울권에 있는 외고들입니다. 경쟁률 보면 대략 1.5대 1, 미달나는 학교들도 있죠. 외고 같은 경우 미달나는 학교도 있으며 요즘 핫한 외대부고, 외대부고라고 불리지만 그 외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외국어대학교 부속 고등학교죠. 전국 단위 자사고입니다. 상산, 민사, 하나, 현대청, 광양대철 역시 마찬가지로 인천 하늘만 경쟁률이 높은데 여기는
인천에 있는 학생들을 주로 뽑고 전국에서는 25명만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하고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아시죠? 잠시 후에도 나오겠지만 올해 역시 외대부고가 서울대 등록자 1등 했습니다. 1등 무려 72명의 학교, 수시 31명, 정시 41명에서 무려 72명의 합격자를 내면서 서울대 등록자 1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 영재학교인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등학교 67명, 경기과도가 53명, 대원외고, 하나고, 대전과고 대략 한 21위까지만 뽑았습니다. 12위 안에 8개 영재학교 다 들어있네요. 보면 물론 1등, 2등, 3등, 4등 요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얘입니다. 약간 어두워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350명 중에서 72명, 대략 20%의 학생들이 서울대 진학을 하는 거고요. 서울과고 120명 중에서 67명, 55%의 학생이 서울대로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 너랑 나랑 짝꿍인데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까? 이기면 서울대, 치면 다른 곳, 이런 수준이죠. 비율들 보시면 경기과고가 44%, 대원외고가 20% 가까이 되고요. 하나고, 대전과고, 한국영재, 대구, 세종, 인천 학교들이 대부분은 30% 후반대, 40% 이상의 서울대학교 진학률을 보이고 있죠. 더 중요한 건 그거죠. 대부분의 영재학교 학생들은 수시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현역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 근처에 있는 굉장히 좋은 학교, 휘문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학생들도 32명씩 이렇게 서울대학교에 입결을 내고 있으나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 학교들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연 이 중에 현역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만 학교냐? 그거 아니죠.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연대, 고대, 서성, 한중까지 대부분 어머님들이 아시는 내지는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아는 학교 한 요 정도 되죠. 이 위의 학교들은 잘 모르던데요, 어머님들. 자, 보면 영재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런 학교에 들어가는 비율이 2021년 작년 기준으로 327명이 서울대를 진학을 했고요. 카이스트는 151명, 포스텍은 32명, 연대, 고대, 서성, 한중까지 다 합쳤더니 801명의 학생들이 요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전국의 8개 영재학교에서 정원 내로 749명, 정원 외까지 다 합쳐서 800명 정도 됩니다. 결국 영재학교에 가면 이 안에는 그냥 간다라는 이야기죠. 작년 말에 왜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논란 이슈가 된 학생이 있었죠. 경기과학고등학교, 그러니까 경기 영재를 다니면서 재학생인 학생인데 수시에 의대원서 6장을 깔았더니 다 합격하더라. 요즘 영재학교나 과거에서 의대를 가면 안 된다는데요. 아니, 의대에서 합격시켜주는데요. 그게 문제인 거죠. 원서를 깔았더니 합격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그러면 뭐 등록금을 뱉어내야 된다는데요. 등록금, 장학금, 교내 장학금인데요. 영재학교나 과거에서 교내 장학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거 충분히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학고등학교입니다. 전국에 있는 20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과학고는 카이스트에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포스텍, 연대, 고대, 서성, 한중까지 해서 무려 1000명 이상이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학교에 요 정도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구나라는 겁니다. 요쯤 되면 영재학교나 과고 물론 어렵죠. 가기는 어렵습니다. 준비해야 할 거 많고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가면
대학교는 보장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일단 가면.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서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그냥 만나는 친구들하고 영재학교나 과거에 가서 만나는 친구들하고 비교를 할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저는 이 두 가지 정도만 봐도 아, 지금부터라도 한번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은 아이들의 머릿속에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어질 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쪽 공부는 한 번씩 도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KJMO나 KMO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면 한국 주니어 수학 올림피아드라고 해서 KJMO입니다. 2019년도에 제1회 KJMO가 시행이 됐었고요. 그 당시 홈페이지에 요 글이 써 있어서 참 재밌었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수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배치하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홈페이지에 버젓이 적혀 있었는데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보면 2019년도에 1회 KJMO에서는 대략적으로 첫 해다 보니까 문제가 좀 들쑥날쑥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창의성 퍼즐이라든가 길찾기 문제가 나온다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면 20년에 2회, 21년에 3회를 거치면서 문제들이 전형적으로 KMO를 준비하기 위한 KMO의 준하나 조건이 하나 빠지는 그런 약간 KMO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KJM은 중학교 1학년까지 시험을 볼 수 있고 중학교 2학년부터는 KMO로 보게 됩니다. 자, 한국 수학올림피아드다라고 이야기하는 KMO죠. 올해도 5월 28일 날 시험이 진행이 됐고요. 7월 4일에 1차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석 점수 기하 조합이다라는 수학을 크게 4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해석에서는 함수나 항등식,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고 정수에서는 최대 공약수, 부정방정식, 약수, 배수 이런 내용들. 기하는 말 안 하셔도 아시죠?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원과 비례, 닮음에 관련된 내용들. 조합은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와 비슷한 경우의 수, 카운팅, 조형식, 길찾기, 배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으면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관심을 가지는 어머님들 또한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대략 10,000명 정도의 학생이 KMO를 보고 시험 응시를 하고 했으나 2010년, 11년도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관심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5,000명 정도로 응시자 수가 뚝 떨어지다가 해가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오다가 한 6,000명까지 복구가 되나 싶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였죠. 아이들의 학업 능력 자체가 전반적으로 엄청 떨어졌습니다. 올해에 대략 3,600명 정도, 요 정도 응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특별히 고난이도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기존 유형들로 구성이 돼서 정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거를? 이 정도의 문제들이 나오곤 했으나 문제는 기하죠. 기하는 기하였다. 도형을 보는 눈이 없으면 그거는 문제를 풀기는 힘들다라는 올해의 KMO의 총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입시에서 영재학교나 과거로 입시를 하면서 KMO가 필요하냐?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표면적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했더니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올림피아드라든가 아니면 교내외 각종 경시대 입상 실적은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시대 수상 실적이라든가 교회 수상 실적은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지는 쓰게 되면 최하점을 주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남깁니다. 근데 작년에 영재학교 입시 전형 개선이 됐죠. 재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영재학교 2차 영재성 검사를 보고 나오면 우와, 문항수가 너무 많은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시간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으로 원래 수학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굉장히 많았으나 10문항 이내로 줄여버렸고요. 과학 역시 마찬가지로 44문항 정도 되던 걸 25문항 이하로 내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현행 개선안이 뭐냐 했더니 수학과학을 평가 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 30% 이내를 선다형이나 단답형으로, 70%는 서술형으로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작년에 시험 아직 안 봤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세종, 인천, 광주, 대구 이렇게 4개의 영재학교가 같은 시험 문항 10문항 중에서 세종에서는 6문항을, 나머지 인천, 광주, 대구에서는 8문항을 뽑아서 시험을 봤습니다. 참 말 많았죠. 소비자한테는 이야기도 안 하고 4개 학교에서 같이 담합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했었으나 작년에 나왔던 고문제입니다. 그림같이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사이 시냇물이 흐르는데 1부터 9까지 숫자 표현된 9개의 칸마다 힘들던 검은 읽다가 지치는 이런 문제들이죠. 이 문제 자체가 KMO로 따지면 대략 한 KMO는 4점짜리, 5점짜리, 6점짜리 문제가 있는데 약간 중반 정도 대략 한 5점짜리 문제의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MO나 어려운 문제를 자꾸 풀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자꾸 도전을 해봐야 이런 문제들도 풀 수 있겠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자기소개서나 저는 KMO에서 금상 탔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험을 볼 때 수학 능력을 높이기에는 이것만한 게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념 분야의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 아이들이 초반에서부터 너무 경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심하게 하거나 우리는 경시만 올인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지쳐버리는 순간 게임이 끝나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경시 기초하고 선행 과정을 같이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S레벨이나 K레벨이나 경시 기초는 똑같이 듣습니다. 입문서를 요런 게 경시야 하고 입문서를 한번 쭉 돌려주죠. 해석, 정수, 기하, 조합에 대한 입문서를 한번 쭉 돌려줍니다. 그러고 나면 요거 해볼만 한데 라고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KMO로 그 다음에 영재 입시로 진행이 되죠. 근데 요즘 했는데 아이들이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밑에는 반을 분리해서 중등심화 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영재과에서 선행 과정을 듣는 과정은 똑같이 들으나 2개로 분리가 되는. 이때까지도 똑같습니다. 이때까지 똑같은데 요 이후에 기본서를 한번 들어보고 해볼만 하다 하는 학생들은 저쪽으로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학생들은 이쪽으로 구분을 지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재관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냐 했더니 KJMO와 KMO와 영재 입시까지 한 방에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KJMO를 위해서 모의고사와 내신은 필요가 없는데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중학교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KMO를 위해서 달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영재 입시는 중학교 2학년 2학기에서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이런 흐름으로 쭉 진행이 될 거고요. 물론 선행과 경시 수업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선행은 수학 상하원까지 해서 중학교 한 2학년 중반까지 마치려는 계획을 좀 잡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수투, 미적 이후에 학통이나 기하 쪽으로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현재 6학년 학생들이 고등선행을 어느 정도 따라온다라는, 6학년 때 시작한다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학년부터 시작해서 상하원 투 미적 확통까지 대부분 확통 내지는 기하 이쪽 가면 또 선택의 길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시 과목 역시 중학교 2학년 중반 1학기까지 해서 KM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가 하면 그 이후에는 영재수학이죠. 좀 아까 보셨던 KM 유형과 중등심화의 유형을 합쳐놓은 그런 영재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저희 수업 방식이 어떤 거냐 했더니 똑같습니다. 선행 방식 똑같죠. 본 수업과 숙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주간 테스트를 보고 오답 노트를 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경시 수업이든 선행 수업이든 저희가 배운 것만큼은 확실히 풀자. 배운 것만큼은 잊어먹지 말고 풀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주간 테스트라는 것들이 그 주에 배웠던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문제로. 역시 마찬가지로 본 수업 교재와 과제 역시 똑같습니다. 수업 프린트가 있는가 하면 숙제 스프링 노트가 있어서 이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했더니 배웠던 내용을 수업 때 한번 듣고 숙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본 후에 주간 테스트를 보면서 내가 정말 맞게 풀었는지 확인하는 3번 배우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답 노트까지 3번 했는데도 틀렸다라고 하면 얘를 왜 틀렸는가까지 봐줄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물어보십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깜냥이 그만큼 될까요? 우리 애가 그래도 머리가 나쁘진 않은데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이들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많이 변해 갑니다. 본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본인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변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보통 이제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어머님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물어보십니다. 너무 늦었지 않나?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제가 가장 늦게 만나서 합격을 시켰던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때쯤 저를 만난 학생들을 합격시킨 적이 있는데, 물론 중학교 2학년 때 영재나 과거를 준비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 베이스는 있어야 될 테고, 또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하겠다라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힘들 거거든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어머님이 그냥 너 이거 해봐 라고 하기는 조금 힘든 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만 있다라면 늦었다라는 건 없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의대인데요. 의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재학교 과고를 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영재학교 과고를 가면 안 되죠. 근데 영재학교를 과고를 가기 위한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준비는 충분히 해보면서 고난이도의 수준 높은 그런 수학을 공부해봐야 의대 목표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휘문고등학교 대략 막 150명씩 의대에 입결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휘문고등학교에 가면 의대를 갈 수 있을까요? 거기 가기만 하면? 그거 아니죠. 가서 잘 해야 되는 거죠. 휘문고등학교 학생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러려면 그 학생들 대부분이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던 학생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꿈을 의대에 그냥 픽스 시키지 마시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자꾸 노출시켜주자라는 이야기고요. 수학에 올인하면 영어는 어떻게 하느냐, 국어는 어떻게 해요? 국어 학원이 너무 힘들어요.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좀 나오긴 하는데, 국어학원이 너무 힘들어요. 국어학원에 가야 돼요. 한 번 가면 못 나와요. 영어학원 보충이 있어요. 물론 전 과목 중요합니다. 근데 올해 수능에서도 보셨다시피 수학만큼 중요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영어를 못하면 괜찮아요. 수학을 못하면 내가 원하는 학과를 못 가죠. 지금 현대 시대에 21세기인데 말이죠. 수학보다 중요한 과목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려운 영재, 경시 공부보다는 그냥 우리 아이가 그냥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시키기는 싫고요. 그냥 요 근처 일반고 좋은 데 가서 이과 최상위권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수시부도 갈 수 있고 한데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왜냐고요? 요 근처에는 중동고, 경기고, 잔대부고, 휘문고 요런 학생들 중에서 극상위권 있습니다. 극상위권. 와,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걔네들은 진짜 신의 영역에 있어서 그냥 쳐다볼 수 없어요. 하는 애들 다 정시 공부하고 연계 준비하는 아이들이죠. 그러다가 일반고로 간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과 최상위권을 하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하고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서 이과 최상위권 이거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도둑놈 심보? 이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영재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중학교 시절에 저희 학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수금 내지는 화목토에 하루에 5시간씩 수업 진행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15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중등부에 있는 학생들 4시간씩 2번, 8시간, 내지는 7시간, 일주일에 7시간, 일주일에 15시간, 2배 차이 납니다. 아무리 바보라 해도 수업 시간 자체가 2배로 차이가 나는데 더 못하면 그게 좀 더 이상한 거죠. 그리고 덜 하고 잘하려 하면 물론 천재들은 있겠지만서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많이 시켜야 잘할 수 있겠죠. 이 정도의 질문들을 어머님들이 좀 해주시는데 뭐 다 맞는 이야기이긴 하나 준비는 많이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치면서 포인트 잡아 드립니다. 첫 번째 보니까 현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금 시대는 수학 능력 평가 자체가 수학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 수학을 놓을 수 없고 수학을 못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해 나아가야 고등학교 때 잘할 수 있고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시점에서부터 준비하시고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자. 우리 아이가 떨어지면 시험을 잘 못 보면 그거는요 진짜 구더기가 무서워서 된장을 못 담그는 그거죠.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노출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런 대회도 있대. 이런 것도 있대. 한번 해보지 않으련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자꾸 도전하게 해야 아이가 큰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능을 잘 못 볼 수도 있고 KMO는 아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두려워서 도전을 안 한다라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특구라는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력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하죠. 흔한 말로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버님의 무관심, 어머님의 정보력이다라는 표현들 많이 쓰시죠. 할아버지 재력 물론 필요합니다. 아버님이 약간 모른 척도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죠. 입시 결과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일반적인 강남이 아닌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학교 한 명만 나와도 뭐가 붙어요? 플라잉 카드가 붙죠. 와, 서울대 무슨 과 합격하면서 학교 정문에 플라잉 카드가 붙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 55%가 전교생의 반 이상이 그러면
충분히 생각해 보실 만도 하죠. 자, 네 번째로는 개념 풀이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왔고, 이 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점들, 어느 길로 가야 돼요 하면 길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혹시나 또 제가 뭐 Q&A까지 했으나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아이들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길 바라며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